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평생 월급 500만 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예,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네. 500만 원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경제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 특별히 사고 쓰지 않는 이상 적게는 3, 400, 많게는 4, 500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와이스트릿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저도 예전에 퇴직연금, 뭐 IRP 관련된 거 연금저축 콘텐츠를 했었는데 네, 이게 지나고 나면 항상 까먹습니다. 그렇죠. 다시 막 뒤져보 맞아 또 그때 생각이 나고. 네, 저희처럼 맨날 하는 사람도 맨날 하니까 기억하는 것이지 네. 한 달만 또 상담 안 하면 다 잊어먹어요. 또 이게 매년 또 제도가 바뀌고. 바뀌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집대성을 좀 해놓기 위해서 네. 저희 와이스트릿에 또 한번 이영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연금박사 상담센터 들어가니까 홈페이지에 네. 100, 500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100, 500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가 네. 제가 100-500@naver.com이고 홈페이지도 www.100-500.kr 이렇게 잡았어요. 네네네. 이게 잡은 지 꽤 됐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이게 뭐냐면 100-500이 뭐냐면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네. 그래서 100-500 이거를 이제 제가 모토로 잡았죠. 이거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한창 일해도 월급 500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네. 100세 인생에서 너무 그냥 목표만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달 500만 원씩 연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잡았는데 사실 안 그래도 2015년, 16년도에 제가 연금 부자들 책을 쓰면서 이걸 쓰면서 그때 500만 원 한 달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출판사 사장님하고 우리 편집장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야 이거 500만 원 너무 크다. 그게 몇 년도라고? 2015년. 그때면 더 컸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네. 이거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관심 가지겠냐. 한 달에 지금 뭐 100만 원도 없는데. 예. 뭐 그렇게 얘기하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사실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500도 부족하다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노후 자금으로. 네, 매달 500만 원 연금을 받는 것이 사실 한 달에 500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좀 살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뭐 물론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소비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네. 특히 서울 경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재산세가 1년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 같은 것도 각종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건강보험료도 뭐 적게 내시는 분들 한 달에 2-30만 원, 많게 내시는 분들은 5-60만 원 내시면 그것도 연간 몇백입니다. 거기다 자동차 타시기 때문에 자동차 기름값, 유지비,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제외하고 네. 각종 세금과 보험료만으로도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 200이 나가요. 500을 받아봐야 내가 실제로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의식주 비용은 2-300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걸로도 사실 입에 풀칠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그럼 한 달에 500만 원 어떻게 만드냐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공적 연금부터 시작해서 연금을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은 500만 원이 그렇게 어려운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으로 200을 받으니까. 국민연금으로 200을 받을 수가 있다고? 지금 퇴직 예정하고 계시는 베이비붐 세대들 중에서 네네네.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시고 예. 사고 안 치고 여기저기 막 뭐 사업한다고 뭐 말아먹고 이런 거 아니고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30년간 해오셨던 분들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다 200이 넘어요. 그래요? 맞벌이하면 400이에요. 몇 년 정도를 부었을 때? 보통 88년도 국민연금 시작하고 지금 퇴직하실 때까지 한 30년 지금 퇴직하시는 정도. 분들 기준으로. 그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연금을 준비해야 될 우리 젊은 세대에는 좀 더 다른 이야기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노후를 걱정하시는 50대, 60대 분들에게 있어서 국민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적게 준비하신 분들이 100에서 150, 그다음에 조금 준비하신 분들은 2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공적 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노후 삶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퇴직금 받아 나오잖아요. 네. 퇴직금이 직장 생활 2-30년 하시면 중간정산 받았다 하더라도 네. 뭐 적게는 1억, 많게는 2-3억씩 받아 나오시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연금으로 바꾸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연금저축, IRP 이런 것까지 합치면 사실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별도로 내가 뭘 노력하지 않고 국민연금하고 퇴직금하고 기본적인 개인 연금저축 이런 것만 따져도 한 달에 300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걸 크게 생각하시고 이걸 준비 못하신 이유는 부동산하고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다 날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뭐 500만 원이 많다 얘기하시는데 부동산으로 10억밖에 없다, 10억 있다 그러면 사실 부동산 10억도 되게 큰 거예요. 큰 거죠. 근데 서울에서 부동산 10억밖에 없다 그러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서울에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부동산은 5억, 10억이 있어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연금은 관심이 없었고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500이 크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젊을 때부터 연금과 부동산, 주식 이런 거를 공통적인 관점에서 고르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왔다면 해외 선진국 미국의 뭐 401k 이런 거 준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뭐 달러를 해가지고 무슨 뭐 5,000불, 4,000불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보통 제가 그 기사나 검색해서 나오면 국민연금 그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평균이 60몇만 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누구나 200만 원씩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간극이 큰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국민연금이 현재 받으신 분들의 평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88년 시작되면서부터 전 국민 의무 가입을 한 게 아니라 뭐 큰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이 없었고 그런 분들이 이제 90년대 말 뭐 2000년대 은퇴하신 분들 현재 나이가 70대 80대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자체를 거의 가입 대상이 아니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준비가 적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균을 내으면 지금 현재 한 5,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물론 7, 80대도 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제 은퇴를 앞두신 60년대생들, 5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60년대생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분들은 직장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그냥 월급의 뭐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으로 내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적게는 100에서 150, 많게는 200만 원까지 될 거고요.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앞으로 이제 2, 3년 후부터는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이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지금 딱 이제 3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제대로 가입하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구나 평생 월급 500만 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너무 뭐 부담스럽게 큰 금액 아니냐라고 하셨겠지만 물론 이제 과거에 노후 준비를 하셨던 세대와 달리 꾸준하게 노후 준비를 해왔던 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500만 원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요. 좀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뭐 2, 300밖에 없다. 100이 1, 200도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해 오신 게 뭐냐면 주택이에요. 집.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평생 갖고 있는 재산이 집밖에 없다. 만약에 집도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사실 평생의 재산이 뭐 진짜 인생 말년에 잘못 투자하셔가지고 다 날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집이라도 한 채를 마련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그러면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했을 때 70세에 집값 시가로 1억당 월 30만 원의 연금이 나옵니다. 대략 1억당 30만 원. 대략 1억당. 내 집에 살면서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 집값이 5억이면 150만 원 받는 것이고요. 10억이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요. 뭐 가입 제한 조건이 있고 이제 이하로 되셔야 되겠지만. 자, 그럼 내 집값이 5억에서 7억 사이면 된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으로 한 달에 150에서 200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자녀한테 물려줄 수 없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라에서 이거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잔액을 상계해서 받아가신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자녀가 상속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연금 포트폴리오에 넣고 나면 설령 내가 다른 연금 준비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돼도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300, 400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집은 자녀에게 주고 가야지. 그 생각들을 하시죠. 이 집을 어떻게 은행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아 살아.
이런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아직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연금이 5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생각하시는 것이지 내가 모든 자산을 연금화하겠다고 생각하면 사실 연금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연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경제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 특별히 사고 치지 않는 이상 적게는 3, 400, 많게는 4, 500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게 국민연금 같은 거. 네. 보통 이게 3층 연금이라고도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이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고 네네. 거기 위에 퇴직연금,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회사 퇴직금, 네. 그 위에 개인연금, 개인연금, IRP라든지 연금저축 같은 연금보험 것들, 뭐 이런 거. 요 3층이죠. 네. 근데 혹시 이영주 대표님 실제로 체감하시기에 네. 이 3층 연금이 다 되어 있는 분들이 좀 얼마나 될까요? 30년금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공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전 국민 의무 가입이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국민연금 시행 이전에 있으셨던 분들은 국민연금이 가입을 안 했거나 예. 아니면 해봐야 얼마 안 되셨거나 그런 분들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쵸. 지금은 이제 그 연령대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3, 40대, 4, 50대는 국민연금 대부분 다 가입하고 있고 네. 다만 최근에 이제 3, 40대 국민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요즘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네네네. 프리랜서 뭐 특히 작가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자기 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 중심으로는 공적연금은 다 돼 있는 거고 네네. 퇴직금도 사실상 지금 5, 60대들은 직장을 이직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아버님, 어머니 5, 60대들은. 네. 왜냐하면 우리 직장의 개념이 달라진 게 8, 90년대 직장의 개념은 한 번 들어가면 옛날에는 평생 직장.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직장을 이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는 30년 동안 퇴직금이 쌓여가는 겁니다. 예. 뭐 일부 중간 정산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국은 퇴직금을 쌓아서 30년간 한 직장에 있으면서 솔직히 직장 생활할 때는 더럽고 치사하고 나가고 싶고 담배 피면서 욕하고 그쵸. 뭐 그러지만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30년간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나오면 공적연금과 퇴직금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최소한 100에서 150 사이, 네. 퇴직금 1, 2억만 갖고 나오면 노후의 기본적인 연금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젊은이들은 직장을 이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잖아요. 네. 그럼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 써버려요. 그쵸. 얼마 되지도 않잖아. 내가 뭐 한 3년 근무해가지고. 저쪽에 지금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뭐 해봐야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나온 거 이거 가지고 뭐 해? 사실 그런 게 30년간 쌓여야 매덕이 되는 건데 예. 지금 당장 받아 나오니까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이걸로 뭐 여행 한번 가버리지. 그리고 또 직장 들어갔다 또 이직하고 그런 과정에서 퇴직금이 쌓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눈덩이가 되기 전에 그럼요. 계속 잘라먹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1, 2층 연금이 우리 젊은이들은 더 부족해져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60년대생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제가 만나보면 그렇게 해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사실 잘 준비해 오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개인연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개인연금.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추가로 찾아가거나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불입을 맞아요. 하고. 네. 예. 세계적으로 은퇴 선진국들 연금에 대한 준비가 잘 된 나라들의 특징을 보시면 네. 연금이 대부분 다 의무입니다. 의무. 강제로. 강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회사에 퇴직금하고 네. 국민연금까지는 거의 강제인데. 의무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네.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형성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노후 준비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준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의무가 아니라 개인연금은 선택이다 보니까 네. 제가 20년 전부터 연금 준비하다고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다들 뭐라고 하셨냐? 이영주 씨 네 말은 맞아. 예. 근데 중요한 건 강의 듣고 나가가지고 부동산 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영주 대표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뵙기 전에 방송이라든지 네. 뭐 KBS 뭐 아침마당에 이런 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로 뭐 주식해야 되고 네. 부동산 해야 되고 제 얘기였네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 투자가 잘못된 투자는 아니었으나 이제 막상 노후를 앞두고 보니까 노후에 꾸준한 소득을 갖고 있는 연금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연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집단이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공무원분들한테 다 이제 30년씩 되신 분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퇴직하시면서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게 뭐냐? 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이죠. 다 얘기하시죠. 네. 국민연금 있고 공무원연금 따로 있고. 이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이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몰랐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가입하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거고. 자, 공무원연금 한 달에 적게는 200, 많게는 뭐 400씩 받으신 분들 계시니까 그거 든든하시죠? 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네. 한마디 더 물어봐요. 네.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네. 공무원 임용됐던 첫 달에 네. 만약에 공무원 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면 하셨겠습니까? 뼈 때리네요. 네. 안 했겠죠.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집 살라고 모았겠죠. 그렇죠. 당신들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했던 것, 어쩔 수 없이 싫지만 했던 것, 그것이 당신 노후에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라 욕하면서 나라에서 너무 많이 떼가 그렇죠. 했는데 네네. 노후에는 정말 도움되는 공무원연금. 네, 국민연금도 88년 시행됐을 때 다 욕했어요. 국가가 돈 떼어간다,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뭐냐면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 가입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연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연금은 대가리 때리면서 가입시켜야 된다. 의무적으로. 때리면서까지. 예, 이거 만약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아. 그럼 나중에 사회가 노후가 되면 연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지고 네. 빈곤층이 많아지고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은퇴선진국들은 이걸 강제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아직 강제화가 좀 부족하고. 근데 거의 1층, 2층까지는 강제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2층 있는 그 퇴직금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네. 올렸다 헐었다 해서 네. 문제인데 3층까지는 선택인 거고. 네. 그러면 다른 나라도 3층의 개념까지 개인연금의 개념까지도 거의 반강제로 하는 데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미국의 401k 같은 거 보시면 네. 사실 401k라는 것이 개인이 불입하면서 또 국가가 세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거의 의무화된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보통 공적연금과 이런 퇴직연금, 사적연금들이 같이 융화가 돼 있어요. 호주 같은 나라도 슈퍼 애뉴에이션이라는 연금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직장생활 시작하면 의무적으로 뛰어가는 거고요. 급여에서 뜁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네. 그리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또 추가로 불입을 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걸 이미 사회가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대에 가입해도 그거를 아무런 불만 없이 다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우리나라는 그거 하라 그러면 욕하죠. 욕하고 뭐 이거 좀 뭐 개인의 선택권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네. 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려면 앞으로 한 세대가 더 지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연금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후에 불안한지를 이 사회가 경험적으로 검증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세대가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저희 센터에 오신 분 중에서 20, 30대 와서 연금 가입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네. 아직 필요성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없이 그냥 5, 60대가 가입하고 계시는데 20, 30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어떻게요? 엄마가 끌고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끌고 와. 와 부모님 잘 만났네요. 내가 지금 인생 살아보니 노후에 연금 했던 게 그나마 효자더라. 네. 그런데 니네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또 어떤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식 연금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네. 자식 모르게 해달라. 예? 자식 모르게. 선물이요? 뭐요? 왜? 이게 왜 그러냐면 깰까봐? 깰까봐. 자식을 그거 가입시켜주면 그거 가지고 지가 깨가지고 코인 한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좀 제발 모르게 해달라. 이거를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연금은 저기잖아. 아버지 연금을 40년 뒤에 언제 받아요? 지금 코인하면 지금 바로 50%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네.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코인 하라, 뭐 주식 부동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라 네. 사실 그런 것과 별개로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으로는 크지가 않고 별것처럼 아닌 게 보이겠지만 사실 이것이 3, 40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내 인생에 잘 제대로 해왔던 것들이 큰 효자가 된다는 거. 뒤통수 때리면서 가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이게 사실 금융회사들이 너무 불안을 조장하는 불안 마케팅 아니냐. 그래야지 네. 연금이 팔리니까 좀 이렇게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많이 좀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뭐 그거는
사실 고객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 리스크인지 아닌지를 네. 본인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네. 유튜브 최근에 잘 되는 채널도 보세요. 네. 전부 리스크 마케팅이에요. 부동산 폭락한다. 주식은 끝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방송하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뭐 세상은 안전하고요, 평화롭고요, 안전한 곳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천천히 뭔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방송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안 봐요. 시청률이 안 나와요. 네. 제가 경제 TV 할 때 네. 경제 TV PD가 그랬어요. 예. 방송이 시청률이 잘 나오려면 약을 쳐야 된다.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가 뭔가의 드라마틱한 요소를 계속 넣어줘야 그걸 보면서 조금 느끼더라는 거죠. 자극적인 썸네일. 뭐 어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는 방송의 특징이니까. 방송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청자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방송들만 주로 다 찾아보시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적어도 이제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신다면 그걸 들으면서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영상을 보면서 진짜 폭락할 것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전체적인 경제 공부를 하면서 느껴보고 그리고 누가 폭락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 믿고 맨날 폭락한다라고 얘기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폭락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동산은? 네네네. 네? 지금 뭐 6월에 폭락한다, 8월에 폭락한다, 하반기에 폭락한다. 올해 폭락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마케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회사들의 본질인 것 같다. 뭐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앞으로 뭐 전기차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연기관을 다 이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좋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그러면 이제 연금에 있어서의 가장 그 불안 요소는 뭐냐? 네. 봤더니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네. 위험 중에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위험 중에서 네. 생명과 관련된 위험이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네. 일찍 죽는 거. 예. 왜냐하면 내가 애를 키우다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병에 걸리는 거. 네. 그다음에 사고 나는 거. 예. 마지막으로 오래 사는 거, 장수. 이게 이제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생명에 대한 위험이라고 해요. 오래 사는 것도 위험이다. 그럼요. 대책 없이 오래 사는 거 위험, 장수가 위험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위험인데 그러면 이 4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위험을 준비하는 것이 뭐 종신보험, 사망보험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네. 건강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실비보험, 암보험 이런 거 가입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이 바로 보험인 것이고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보험이고 주택연금도 장수의 위험을 커버하기 때문에 보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상품들이 전부 다 종신연금. 언제까지 살지는 알 수 없지만 돌아가신 그날까지 지급을 보증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험 기능이 되게 중요한 연금 기능인데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대호 편집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앞으로 내가 지금 현재 벌써 50년 넘게 살았는데 네. 내가 앞으로 일찍 죽을 위험과 다칠 위험과 병들 위험과 오래 살 위험 중에서 뭐가 제일 높을까요? 오래 살고 싶은데 희망사항으로 따지면 네. 오래 살 위험이라도 크면은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커질 거예요. 평균 수명이 뭐 80세, 85세라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태어난 애들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놓은 게 85세인 거고 이미 50년, 60년을 사신 분들의 기대여명은 90살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60세지만 앞으로 30년을 최소한 살아줘야 돼. 예. 그럼 그 3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n분의 1 해서 써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젊을 때는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네. 내 통장에 1억 있어. 예.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지금 보이스피싱 이런 거 보시잖아. 그죠? 네네. 그럼 보면은 저도 사실 그럼요. 살떨려요. 네, 무섭죠. 요즘 무슨 뭐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가져간다니까. 그런 거 보면 살떨려서 불안한데 나이 70, 80이 돼가지고는 그런 불안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통장에 10억이 들고 있어봐야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뭐 40대 의사가 60억을 날렸다는데 한 번에 보이스피싱 속아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요? 네, 60억을 한 번에 날렸대요. 예, 속아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좀 똑똑하신 분이. 똑똑하신 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7, 80세가 되시면 더더욱 그런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 과연 내 통장에 10억, 20억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안전한 자산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자산을 노후에 안전하게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참 불편한 마케팅이라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겠다. 네, 저는 더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명 중에 한두 명이 걸리는 이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닥칠 리스크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많이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 대비 관련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콘텐츠를 이제 시청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분석을 해보면 네. 오히려 중장년층이 더 많이 보세요. 젊은 사람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고 그렇죠. 약간 두렵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연금 관련된 콘텐츠를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절절히 체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건강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운동해요? 건강할 때 운동 안 해요. 맞아요. 몸이 아파봐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닥쳐봐야 그때서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미 닥치면 늦으니까 네. 그 전에 미리 좀 깨닫고 준비하십시오라고 제가 열을 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방송 나오면서 이 방송 보시면서도 뭐 제가 나와가지고 뭐 연금 하나 팔려고 나오겠지 뭐 이거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되 다만 그분들의 생각이 20년 30년 후에 노후가 돼서도 똑같은 그 생각들이 맞으신다면 제가 내기 한번 해볼게.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후회하실 거라는 거지. 그때 연금 박사님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할 걸. 근데 후회도 늦는 거고. 그렇죠. 뭐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저는 욕 먹어도 좋습니다. 제가 욕을 1000명한테 1000명한테 먹든 관계없이 네네네. 저는 이 죽는 날까지 우리나라의 연금, 이 대한민국이 연금 제도가 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지는 나라에서 가장 연금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 마케팅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뭐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 네. 텐데 이게 사실 퇴직연금은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퇴직금으로 굴려주겠거니 하고 네, 사시는 네. 분들이 많고 그렇죠. 저도 그 전 직장 퇴직할 때 보니까 한 13년 근무했는데 DB형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래가지고 네. 물론 제가 뭐 한 20년 30년 근속을 더 했으면 조금 더 복리 효과가 났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많이 헷갈립니다. DC형하고 DB형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네. 직장인들이 또 많고요. 우리 이대호 편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벌써 오류가 있어요. 아 그래요? DB형이었는데 얼마가 안 됐고 복리 효과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자체가 예. 그 사실 그거는 DC형에 해당하는. 어떤 복리 효과가요? 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이제 DB형하고 DC형이 있거든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무조건 DB형으로 하셔야 돼요. 퇴직금은요? 네, 무조건 DB형이요? DB형으로. DB형은 사실상 거의 은행이자만큼밖에 안 붙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오. 이게 뭐냐면 DB는 네.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거든요. 예. 퇴직금 계산 공식이 예. 내가 얼마를 퇴직금을 쌓아가지고 그걸 수익률로 불려가지고 은행이자로 불려서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DB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입니다. 아하. 끝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내 퇴직금을 많이 받는 공식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입니다.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럼 난 퇴직금 많이 받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연봉을 높여야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만 올리면 되고 네. 근속 연수만 늘리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나는 만약에 내가 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200만 원씩 25년간 받았어요. 네. 근데 마지막 퇴직 직전 3개월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을 1,0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30년간 근속했어요. 나는 29년 동안 200만 원 받았지만 마지막 1년 동안 1,000만 원 받았으면 내 3개월 평균 급여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곱하기 30년 3억 받아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임금 피크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럼요. 그런 루트를 꿈꾸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임금 피크로 들어가는 시점에는 3개월 평균 급여가 낮아지니까 그때는 DC로 빨리 바꾸셔야 되는 그런 딱 예외적인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직장에 근무하면 평균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네.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첫 번째 매년 이제 노조가 뭐 해가지고 임금 상승이 물가세 상승률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 임금 상승률과 거기다가 내가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사원 대리일 때 기본적으로 연봉이 뭐 10% 20% 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최종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만 높여주면 나는
높아져요. 그게 DB형. DB형. 근데 DB형을 얘기하시면서 뭐 복리 수익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건 누가 고민하는 거냐면 회사가 사장님만 고민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대호 부장한테 네. 내가 퇴직금 1억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 퇴직금 적립해 놓은 게 수익이 1% 2%밖에 안 난 거예요. 쌓여 있는 건 5천밖에 없는데 쟤한테 1억 줘야 되잖아. 네. 여기서 수익이 5% 10%씩 났었어야 되는 건데.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사장님이 고민할 내용이지 종업원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근데 DC형은 뭐냐면 그걸 사장님이 고민하기 싫으니까 네. 지금 종업원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네가 알아서 고민해. 아하. 그리고 쌀 때 싸게 주는 겁니다. 200만 원 월급 받을 때 뭐 20만 원 주고 네. 300만 원 월급 받을 때 30만 원 주고. 왜냐면 얘가 500만 원일 때 퇴사하게 되면 전부 5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과거 근속기간 내내. 네. 그러니까 그걸 싫으니까 미리미리 처분해버리자. 아. 그게 사실상 DC형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절대 DC형을 선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연봉을 내가 꼬박꼬박 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네. 그렇죠. 괜히 DC형 받아가지고 내가 굴려야 되는데. DC형은 직접 자기가 운용 지시를 좀 해야 되죠. 그럼요. 네. 근데 뭐 굴려가지고 예를 들면 사장님이 해주실 것보다 내가 직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수익률 잘 날 수 있다면 보통 임금 상승률에 직급 상승률까지 더하면 연평균 수익률 7, 8% 나야 돼요. 네. 그럼 내가 연평균 수익률 10% 이상 낼 수 있으면 내가 DC형으로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DC형으로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20%씩 까먹고 있잖아 지금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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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DC형은 본인이 운용 판단을 잘 할 수 있을 때, 그럼요. DB형은 임금 상승률을 좀 높이 가져갈 수 있을 때. 설령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괜히 DC로 와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까먹는 것보단 왜 이미 검증된 사실. 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바이 앤 홀드 장기적인 전략으로 꾸준하게 가져가면 결국 사실 수익은 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DC형으로 가져오신 분들이 이것도 결국은 펀드, ETF, 주식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하겠다고 괜히 뭐 2022년 전에 막 그때 붐이 일어가지고 우리가 뭐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싹 하셔가지고 퇴직금 1억 갖고 와가지고 DC형으로 쭉 올렸는데 네. 사실 주가가 빠지면서 뭐 속절없잖아 사실 뭐 다 빠지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 10% 20% 손실이에요.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아 괜히 옮겼네, 잘못했네. 저한테 네. 그런 전화 많이 와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저한테 맡겼으면 됐을까요? 뭐 여의도의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됐을까요? 어차피 지금 주가가 이런데 손실 보는 건 누구한테 맡겨도 똑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러니까요. 무너졌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후회하고 전화하고 할 거면 왜 했냐는 거예요. 이제 뭐 1, 2년 해가지고 DC형으로. DC형으로 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주식 얘기하듯이 최소한 5년, 10년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묻어둘 상황이 있고 네. 이렇게 저점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투자 비중을 늘려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한 10년, 20년은 부어 나갈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목적으로 들어오셨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1년 해보고 뭐 20% 마이너스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다시 빼가지고 무슨 뭐 예적금으로 옮겨야 되냐. 그럼 손실 확정이잖아. 이게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길 수 있어도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DB에서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DC로 개인이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시 회사한테 줄 수는 그렇죠, 없고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이게 항상 사실 인간이 퇴직금을 받는 게 적으면 한 번, 생애 한 번, 많아봐야 뭐 이직 여러 번 해도 한 서너 번이다 보니까 네. 이게 항상 머릿속에 남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DB형으로 두시면 네.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연봉만 높이면 된다. 그렇죠. 월급만 높이면 네. 된다. 근데 DC형으로 옮겼으면 차라리 그래서 DC형으로 옮기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그냥 딱 옮기는 순간부터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예. 잊어버리시는 게 나아요. 잊어버리고. DC형도요? 예. 보통 이게 네. 저도 그랬고 네. 제 주변 분들도 나는 그래도 주식 투자를 직접 하는 사람이고 산업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금융시장 공부도 하니까 네. 내가 DC형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DC형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진짜 내가 자신 있다 네네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서 하시는 걸 뭐 말리지는 않겠으나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 여의도 증권가에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거지만 네. 사실 제가 증권회사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뭐 사라 뭐 이런 얘기 하면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돈으로 사, 네 돈으로. 저한테도 문자 전화 많이 와요.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뭐 이렇게 뭐 오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서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사라고 하냐.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정한 포트폴리오의 변경은 필요하겠지만 네. 우리가 매일 주식을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더 잘 나는 것도 아닐 수 있다. 특히 그렇죠. 개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목표 자체가 단기 수익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듣고 매일같이 정보를 추정하면서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으나 퇴직금은 적지 않은 금액을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가야 될 거를 단기 투자 전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걸 하면서 방송해드린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육상에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있고 100m 달리기 네. 종목이 있다. 네. 둘 다 같은 육상이다. 아하. 그런데 선수들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100m 뛸 수 없고 100m 뛰는 사람들이 마라톤 뛸 수 없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는 단기 투자 전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1, 2년 할 수 있겠지만 지쳐요.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연금 펀드 가입하신 친구들 많거든요. 네. 연금 펀드를 가입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붐이 불어가지고 연금 펀드를 가입해서 그걸 가지고 ETF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ETF로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 내가 운용 지시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뭐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니까 뭐 거의 초 단위로. 거의 스마트폰 가지고 너무 또 편리하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연금은 네. 당신들이 밖에서 그냥 일반 주식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ETF를 매일같이 거래하는 거 이거는 그 맞는 방법이다. 그런데 연금은 앞으로 3, 40년을 가야 되는 상품인데 네. 지금처럼 그렇게 연금 뭐 300만 원 넣어 가지고 또 단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30년간 할 수 있겠니? 결국은 그렇게 하신 분들 지금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집도 예. 다 포기했어. 아하. 자연스럽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네. DC 형도 네. 특히 이거는 본인이 운용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투자 판단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잊어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DC형을 장기적으로 가져야 분들은 있어요. 네. 어차피 지금 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20년 퇴직 연금을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거를 일단은 일정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것.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정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고 네. 그렇게 잊을 만한 자주 안 봐도 되는 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퇴직연금을 여기 좀 보면서 네. 뭐 6개월, 1년, 2년, 3년에 가끔씩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거나 네. 이런 전략들은 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요. 나는 처음엔 1년에 한 번씩 보기로 했어. 네. 근데 이게 딱 보는 순간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심리가. 네, 사실 그걸 제가 막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일 봐서 잘할 수 있으면 매일 보시라 이거지. 네. 근데 중요한 건 매일 보면 어제까지는 빨간색인데 오늘 파란색이야. 어제까지는 플러스인데 오늘 마이너스야. 그러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본인이 10년을 생각을 했어도 네. 지금 잠깐 여기 내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뺐다가 더 내렸을 때 다시 사면 내가 이득일 것 같은데 막 이런 계산이 막 떠오르죠. 네. 그래가지고 쫙 뺐는데 또 올라가 버려. 예. 야, 그러면 내가 괜히 뺐네. 그렇죠. 이런 생각했다가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갔으니까 또 아쉽잖아. 괜히 그럼 사기도 그렇잖아. 그러다가 또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탔어야 되나? 이런 생각. 우리가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매칭이 돼버리면 이건 장기적으로 가기 쉽지 않은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또 이게 퇴직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반인들이 뭐 1, 2천만 원 투자를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퇴직금은 1억, 2억이 굴러가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명쾌해지긴 합니다. 아까 그 DB형과 DC형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특히 DC형일 경우에 DC형에 대해서 조금 운용을 직접 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네. 그런데 DC형으로 일단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좀 현실 조언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TDF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TDF라고 하면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펀드. 그러니까 연령대에 맞게 뭔가 비중을 그렇죠. 금융사에서 알아서 조정해 주는 거죠. 알아서 조정해주죠. 네. 뒤에 이제 숫자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걸 뭐 빈티지라고 하는데 뭐 2030, 2040, 2050, 2060. 그 사람의 나이대. 뭐 이제 언제 은퇴할 것이냐. 아하. 내가 2050년에 은퇴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TDF 20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23년이니까 네. 딱 30년의 전략을 두고 증권사가 운영해주면서 지금은 오래 남았으니까 투자 비중을 높이고. 뒤에 붙어 있는 2050이 은퇴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네네. 저는 2030에서 20대 30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30년이구나 그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2030이라는 얘기는 이제 은퇴한 게 7년밖에 안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면 자연히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TDF를 쭉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동일한 이제 펀드 TDF가 2030, 40, 50, 60이 있는데 네. 만약에 주가가 지금 뭐 10%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2060은 10%가 오릅니다. 그런데 2050은
8%가 오르고요. 2040은 6%가 오르고 네. 2030은 4%밖에 안 오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은퇴 기간이 가까운 TDF일수록 투자 비중을 낮췄기 때문에 뭔가 더 보수적으로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짜놨기 때문에. 반면에 주가가 10% 떨어졌어요. 네. 그럼 2060은 10% 마이너스가 나지만 네. 50은 8% 마이너스, 뭐 40은 6% 마이너스 이렇게 안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투자를 추천드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굳이 내가 시장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인 지수라든가 펀드에 대해서 다 몰라도 네. 전체 시장의 좀 분위기를 보면서 개별 투자자들이 약간의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약간 좀 저점이니까 네. 내가 물론 은퇴 시점이 2030이냐 40이냐 2050이냐에 관계없이 내가 약간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은 시점이다. 그러면 뒤에 숫자가 큰 거, 멀리 남아 있는 거, 네. 2050, 60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그런 건 싫고 그냥 안전하게만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2030, 뭐 2020, 2015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거. 예. 이미 지난 거는 거의 주식 투자 비중이 낮죠. 아하. 그런 걸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물론 TDF가 수수료가 낮은 상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정한 좀 조절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런 펀드를 좀 추천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그걸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TDF 뒤에 붙는 숫자가 멀수록 2040년, 2050년, 2060년 이렇게 멀수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거는 그 가입 시점의 나이가 네. 40대, 30대, 20대 더 젊다라는 뜻.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들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될수록 점점 더 보수화되겠죠. 아, 그게 변하니까. 그럼요. 그럼 나는 그때는 2070, 2080으로 바꿔줘야지. 지금은 2070, 80까지 안 나와 있지만.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펀드는 계속 매수 매도가 가능하니까. 저는 그냥 딱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35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45이니까 운용사에서 알아서 비중을 위험자산 비중을 낮춰주는 그렇겠죠. 걸로 네. 그렇게도 가는 그렇게 거고. 그렇게 가는 거 있는데 네. 나는 45이 돼서도 나는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내가 가입하고 있는 안전자산 비중이 큰 펀드를 매도하고 더 멀리 남아 있는 걸로 다시 변경하면 더 공격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흔히들 뭔가 그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을 위험자산으로 돌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 40대다. 그러면은 한 60% 정도는 위험자산. 근데 60대다. 그러면 40% 정도만 위험자산. 네. 거기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재무설계를 하면서 예. 많이 배웠고 저도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사람들 만나보니까 네. 그 말이 개인에 따라 좀 다르더라.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와이스트리트도 투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은 좀 그래요. 죽는 그날까지 투자하자.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은행이 안전하고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잘못 세뇌되어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면 은행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2, 3%대의 금리를 받습니다.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은 연 4, 5% 이상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물가는 4, 5%씩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2, 3%의 이자를 계속 받는 것이 과연 네. 안전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는 원금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네. 10년, 20년 후에도 원금은 지키고 있으나 네. 원금의 가치는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원금은 지키지만 원금의 가치는 지키지 못하는. 그렇죠. 네. 명언이다, 명언. 와.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내 자산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과거 7,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을 겪어오면서 네. 우리가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산을 지켜왔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뭐였냐면 부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갔죠.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했으니까 그렇죠. 내 자산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부동산 불패. 그렇죠. 근데 부동산도 투자잖아요. 네. 결국은 투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안전한 것을 해야지 내가 뭔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네. 대한민국 사람들 부동산이 리스크가 적었을 뿐이지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지 않은 비중을 부동산에 몰빵 투자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이 상승해줬기 때문에 내 자산의 가치가 지켜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대가 끝났고 부동산이 예를 들면 고점이고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네. 또 세금이나 이런 비용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안전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은행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간 내 자산 가치를 지켜주고 나와 내 자식의 자산 가치를 지켜줄 자산이 무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은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아니었다는 거야. 네. 과거엔 부동산이었지 은행이 아니었다는 거야. 우리는 착각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은행은 안전한 곳이고 은행은 전문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은행에 있는 친구들도 얘기해보고 은행 다 물어봐도 은행이 금융을 제일 몰라. 그죠? 네. 그렇죠. 예금 적금 정도. 제일 몰라. 예금 적금 뭐 사실 은행에 10년 20년 다녀봐야 돈 쓰는 거 말고는 잘 몰라요. 사실 은행 직원은 죄송합니다. 근데 은행 직원분들도 공부하셔야 돼. 그죠. 투자 시장은 또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죠. 아니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은행 지점장 퇴직하신 분들이 왜 커피숍을 하냐고. 가장 금융의 전문가들인데. 근데 은행에 있으면서 내가 돈만 셌지 금융에 대해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할 게 커피숍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은행 지점장 퇴직 예정하신 분들은 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어. 네. 어떻게 보면 예금과 대출 뭐 이 정도 그러니까요.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데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봤더니 결국은 이제 투자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그 투자가 무슨 20, 30대는 많이 하고 60, 70대는 적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잡는다면 투자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네. 이 얘기는 우리는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가지고 7만 원에 팔겠다 이걸 생각을 하지만 네. 결국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의 성장과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네. 동행.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었으면 그 회사가 성장하는 것 10년, 20년, 30년, 100년 함께 나와 내 자녀가 계속 동행하는 게 주식 투자죠.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신다면 사실 투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 내가 하다가 자녀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상한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뭐 요즘 뭐가 간다니까 무슨 뭐 폭등하고 있는 주식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량한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투자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이와 불문하게 내가 투자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잡으시면 투자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는 평생 필요하고 그래서 Y스트릿도 구독이 필요하고. 아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도 근데 많은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게 그냥 우량주 가지고 장기 투자하라면서요. 그거는 정말 세계적인 우량주 그리고 경기 어떤 사이클을 타지 않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이클 잘못 탔다가 또 장기 투자의 시점에 따라서 또 그렇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갈수록 사실 더 어려워지죠. 맞아요. 또 하나 여쭤볼 게 이번에는 개인연금 관련된 이야기인데 흔히들 퇴직금 받을 때는 IRP로들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그냥 받으면 써버리니까. 그렇죠.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옛날에는 퇴직금 받으면 그냥 일시금 줬어요. 네. 우리 아버님도 퇴직금 일시금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일시금 받아가지고 뭐 통장에 한 몇천만 원 매덕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뭘 사업을 해야 되겠다. 뭐 아니면 뭐기 뭘 자식이 뭘 해줘야 되겠다. 다 난리잖아요. 네. 그러고 났더니 결국은 그게 다 사라지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돈도 없는 거고 내 노후는 길어지고 그래서 사실 이 퇴직금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인데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뭘 만들었냐면 IRP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IRP라는 계좌에 넣어서 그걸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 아들 퇴직 소득 세금을 30%에서 40%까지 할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줄 테니 제발 일시금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라 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IRP 제도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퇴직하게 되면 IRP에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IRP라는 통장에 넣어주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전부 IRP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통장 계좌번호를 인사팀에 알려주면 거기다 퇴직금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약은 또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어떻게 해서든 깰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고민하실 게 뭐냐면 뭐 이거 뭐 못 깬다 막 하시는데 네. 거기서 내가 인출을 일시불로 하든 연금으로 받던 그건 사실 아무 상관없고 네. 차이는 뭐만 있냐면 일시불로 가져나갈 때는 세금만 내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나눠받겠다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조금 줄여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세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통장을 뭐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못 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IRP에 담아놓고 네. 정말 노후를 위한 돈이니 노후를 위해서 쌓아나가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종류가 근데 되게 많아요. 연금 저축, 네. IRP, 또 연금 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네. 물론 연금 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거고 네. IRP는 대부분 증권사, 네. 연금 저축은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하죠. 일단 그게 이제 크게 연금에 대한 개인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개념이 세제 적격 연금과 네. 세제 비적격 연금은 아닙니다. 어떤 차일까요? 세제 적격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주고 낼 때, 네. 그리고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되는, 지금 돌려주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구조가 이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 계좌. 예. 연금 계좌에 IRP와 연금 저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세제 비적격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네. 연금 탈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해주는 비과세 연금보험. 이게 크게 이제 큰 틀로 적격과 비적격을 나뉘는 거죠. 근데 이 적격 연금 계좌는 IRP나 연금저축에 있는데 이거는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제 적격 연금을 보면 IRP하고 연금저축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뭐 연금 신탁 이런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그다음 증권사에서는 연금 펀드, 그다음에 뭐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걸 가입하시고 나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연금저축은 연간 900만 원, 연간 600만 원, IRP까지 포함하면 연간 900만 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거고. 그게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네. 2014년 전까지는 소득공제였는데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이게 소득공제는 그 사람이 번 소득에서 빼서 네. 그만큼의 나중에 세율을 적용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혜택이 좀 적은데 세액공제는 그만큼의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안 받을게 돌려줄게 하는 거니까 더 큰 거죠.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보시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소득인 사람과 1억인 소득인 사람과 소득에 따라서 똑같이 500만 원 빼줘도 1,000만 원인 사람은 세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 빠져봐야 내가 절세할 수 있는 세율이 낮으니까 500만 원 6%인 3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 건데 1억인 사람은 세율이 30%예요. 그럼 이 사람은 500만 원만 빼줘도 500의 30%인 150만 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똑같이 500만 원 냈는데 저소득층에게는 30만 원 돌려주고 고소득자에게는 150만 원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소득공제 제도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말정산 제도 보면 소득공제 제도가 많은데 이 소득공제 제도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제도.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특히 정부가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에 보면 안 좋잖아요. 서민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죠. 세액공제는 뭐냐면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500만 원 냈으면 예를 들면 10% 돌려주겠다. 그럼 50만 원 돌려받는 겁니다. 1,000만 원인 사람도 50만 원 돌려받고 1억인 사람도 50만 원 돌려받고 10억인 사람도 50만 원 돌려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었던 저소득층에게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해졌고요. 반면으로 고소득층에게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불리해졌죠. 이거 항상 헷갈렸습니다. 적어놔야 됩니다. 물론 또 까먹겠지만. 저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제가 연금만 하면 되는데 세금공까지 다 해야 되니.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연금과 세금 전반적으로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연금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연금 하나만 설명하면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퇴직연금도 궁금해하시고 국민연금도 궁금해하시고 주택연금도 궁금해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냐,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죠. 그럼 연금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소득세도 공부해야지, 뭐 이자 소득세도 공부해야지. 거기다가 이제 또 요즘은 건강보험료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또 내야 돼. 엄청 복잡한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또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복잡한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시장을 지금 처음 개척하고 있다 보니 좀 힘들긴 하나. 그래서 시장은 사실상 거의 블루오션이죠. 그래서 연금 박사. 네, 연금 박사.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박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금융 전문가들이 연금에 관심 없고 보험회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뭐 건강보험, 종신보험 파느라고 정신없고 그죠?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종목 추천하느라고 정신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연금 시장이 비어있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연금 전문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공부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도만 잘 알고 해도 거기는 블루오션이다. 그럼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 하나 콕 집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너무 많아서 네.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판매처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준비한다면 이게 네. 제일 좋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순위를 좀 매겨주실 수 있을까요? 뭐 순위 매길 필요 없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일단 물론 이제 내가 아까 왜 세제 적격과 비적격 말씀드렸듯이 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네. IRP를 통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 받고 네. 그걸 운영해서 연금 마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연금저축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IRP가 생기면서 IRP가 연금저축의 영역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한도가 연금저축은 600이고 IRP는 900인데 네. IRP 하나로도 900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제도 바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네. 간단하게 예. 연금저축을 하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IRP를 개설해야 되겠지만 네. 그냥 처음부터 하시겠다. 그러면 연금저축 하지 말고 그냥 IRP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크니까. 더 크고 운영 방식의 차이가 IRP가 안전자산 30%라는 약간 룰이 있지만 그나마 더 TDF로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젠. 그래서 그냥 IRP 하나 하셔라. 그게 세제 적격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정리 끝.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는 이제 IRP도 하고 있는데 노후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비과세 연금보험은 지금 세액공제 지금 뭐 환급받지 못하지만 연금 탈퇴 세금 없이 받는 비과세 연금보험은 지금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게 6%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6% 연금보험이요? 네. 어떤?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6%를 최저 보증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수익을. 이율로 수익률로? 예, 단리로. 단리로? 예. 그래요? 대박입니다. 이 상품. 이게 모든 보험사에 있는 거예요? 모든 보험사에 있지는 않고요. 한두 군데 보험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없이 연금 받고 세금 없을 때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찍힌 금액을 네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상품 딱 얘기해드리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예. 어떻게 6%의 수익을 보증하느냐?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이 되게 재밌어요. 네. 일단 그냥 6%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겠죠.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실 원래 노후를 준비하는 목적이었으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돌아가시거나 일찍 돌아가시거나 네. 혹은 중간에 인출하거나 예. 해지하는 경우.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연금으로 받거나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6%를 보증을 해요. 네. 그런데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더 커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유지를 하니까. 네,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상품 만든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네. 너네 이 회사에서 어떻게 6% 수익을 내냐? 네네네. 지금 주식도 연평균 수익률 내려는 쉬운 것도 아닌데 그쵸. 어떻게 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상품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 이 상품은요, 해지하는 사람들한테 뺏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해지한 사람들한테 뺏어서 그 페널티로 이걸 연금 받는 사람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이 말을 쳤죠. 이거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네네. 우와, 이게 사실은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한 3년 5년 해보고 네. 나 돈 필요해. 네. 어디지? 맞아. 네. 이거 연금보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뭐 중도 인출도 하고 해지해서 많이 쓰셨거든요. 기존 연금들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 순간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일반적으로 연금 뒤에 보험이 붙는 건 사업비도 많이 떼가고 네.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가입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네. 이런 조금 관념이 있지 않나요? 기존의 연금들은 그랬어요. 네. 기존의 연금들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험료를 내면 그 돈에서 사업비를 뭐 5%, 10%, 20%까지 공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연금을 재원을 마련하니까 사업비를 뭐 5%, 10%씩 띄워버렸으니 그걸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그쵸.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가 안 되고 손실을 보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 최저보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네. 사업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없이 네. 자꾸 그 먼저 해지하는 사람들 걸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사업비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뭘 위반하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는 사업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를 누구한테 부과하냐?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덤탱이 씌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조가.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6%를 불이하는 것이 아니라 낸 돈에다 바로 6%를 불이해주는 은행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비용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연금액이 책정돼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하냐라고 봤더니 만약에 내가 해지한다 그러면 남들 사업비까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 해지하면.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구조가 더 좋은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뒤통수 때리는 그 구조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멱살 잡고 노후까지 캐리해주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전문용어로 톤틴형 연금입니다. 톤틴. 예, 톤틴. 예, 이게 외국 사람인데 톤틴이 개발한 연금 구조인데 이게 구조가 뭐냐면 사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구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익이라는 것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게 되면 외부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톤틴 구조는 그렇지 않고 가입자들끼리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잔인하지만 엄연한 되게 현실적인. 그렇죠. 가입자 중에서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왕창 가져가는 거고 못 지킨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고 사실 우리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도 결국 큰 틀에서는 전부 톤틴 구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구조잖아요. 네. 내가 5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으면 나는 추가적인 매매차익 5억을 벌었지만 결국 그 10억짜리 집을 사는 애는 그죠? 그 돈을 나한테 지금 주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톤틴형. 이게 최저보증연금보험이. 네, 현재 최저보증연금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상품명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 이게 단리로 6%. 네. 복리면 더 좋았을 텐데. 복리면 더 좋았을 텐데 달리 6%도 복리를 따지면 기간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최소 4~5% 이상은 나오니까. 아하. 좋습니다. 이런 것도 저 처음 알았습니다. 꿀팁입니다. 꿀팁. 다만 이제 제가 진짜 이 방송 맨날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연금으로 받지 않을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라. 아하. 죽 써서 남 주는 거니까. 근데 항상 마음은 그렇죠.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갈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이 페널티 문 거 내가 다 먹어야지 하는데 이제 죽 써서 남 줄 수 있는 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상품의 재밌는 구조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가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요. 매달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한 번은 낼 수도 있고요. 100만 원씩 100번을 해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억을 한 번에 내는 거하고 100만 원씩 10년에 나눠가지고 쭉 내는 거하고 어떤 게 연금액이 높을까요? 이자가 쌓여가는 속도로 따지면 1억을 한 번에 내는 게 더 낫죠. 그럼요. 1억을 한 번에 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쌓이니까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상품의 구조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적립식으로? 적립식이 연금액이 더 많아요. 어떤 뭐 기간이 길어지면요? 아니요. 똑같은 기간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1억을 내서 10년을 가는 거하고 100만 원씩 차근차근 천천히 늦게 내가지고 1억을 채우는 거하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1억을 먼저 낸 것이 훨씬 더 연금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후자인 100만 원씩 10년을 내는 것이 연금액이 더 커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네요. 이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게 보입니다. 이 상품의 연금액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연금의 구조는 수익에서 오는 것보다는 해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지. 그러면 해지를 많이 해야 상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되게 재밌어요. 자, 그러면 1억을 낸 사람 해지할까 안 할까? 이 사람은 완납을 한 겁니다. 돈을 다 내버렸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100만 원씩 꾸준하게 내는 사람들은 내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사업이 안 되고 좀 어려워지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낸 사람들의 해지율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매달 내시는 분들의 해지율은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지를 많이 하는 후자의 연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톤틴형 잔인한 방식인데 오히려 적립식으로 가입을 했을 때 적립식을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적립식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 맞아요. 저는 굉장히 페어한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들어오지 말면 되고 어설프게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물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를 악물고 처음에는 시작을 하겠지만. 자,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되게 좋잖아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으로 연금 받으신 분들의 특징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건 해지가 안 되잖아요.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30년간 끌고 온 게 노후에 도움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보험 기능 중에 제일 싫어하는 기능들이 중도 인출 기능. 그거를 일부러 금융회사들이 해놓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죠. 어차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계속 이자 주고 보험금 주기 싫으니까 나가 중간에 계속 빼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도 인출해가지고 내가 쌓이는 금액을 빼나가잖아요. 그럼 사실 이 중도 인출한 금액들은 전부 사업비를 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먹을 건 다 먹었어요. 내가 100만 원 내고 나서 사업비 20% 떼고 30만 원 넣어놓으면 그 중에서 30만 원 중도 인출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먹을 건 다 먹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금액 가지고 고객들은 빼가요. 중도 인출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빼가고 시작하면 나중에 통장에 잔고가 없어져. 그럼 결국은 깨게 돼 있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능은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한테는 제가 우리 예를 들면 편집장님한테 이 상품 가입하시면 나중에 아프면 드리고 뭐 사망해도 드리고 필요하시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럼 되게 좋아 보이는데. 되게 좋아 보이죠? 이거는 사실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쓰면 안 되는 기능이죠. 그냥 중도 인출 기능은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럼요. 가야겠네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전부 중도 인출 안 됩니다. 뭘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거는 제가 보기엔 반사기다. 오히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가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럼요. 내가 지금 제가 이 연금 최저보증 만드는 연금 회사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해약 환급금 한 푼도 없는 상품 만들어달라. 해약 환급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거 만들어달라. 1억을 부었어도 해지하면은 빵원. 그렇죠. 빵원. 그럼 아무도 해지 안 하니까. 그렇죠. 대신에 수익률을 10% 올려달라. 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상품이 사실 비슷한 게 있긴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금감원에서 없앴어요. 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해지할 때 한 푼도 안 주니까 너무 민원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포기된 사람들이 많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왜 나는 가입했는데 한 푼도 안 돌려주냐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금감원에서 이런 상품 없애라라고 해가지고 상품들이 전부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택권을 많이 주고 너무 민주적이고 이런 상품은 사실 내 노후 준비에 방해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통수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서나 울며 겨자 먹기를 시켜서라도 노후 준비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근데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혜택, 지금의 권리, 지금의 선택권 이런 걸 따지게 되니까. 그렇죠. 이 방송 보시면서 뭐 부정적인 댓글만 우르르 달리는구나. 아니요, 근데 왜냐면 이게 철저하게 노후 준비니까. 그렇죠? 노후 준비. 근데 이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IRP 깬 적도 있고요. 뭐.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자본주의를 연구해 보니 결국 그런 분들이 다 중간에 토해내거나 손해본 돈들을 가지고 부자들은 돈을 벌고 있더라.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을 내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건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면서 100만 원 내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서 투자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보면서 이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과정을 저는 사실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민주주의를 많이 사랑합니다만 특히 노후 대비에 있어서는 그런 선택권 오히려 그런 거는 포기할수록 나에게 좋은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 발생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네요. 뭐 이게 꼭 정치 체제, 민주주의, 뭐 보수주의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세상이란 게 보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보니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자율이 심해지면 방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노후 준비하세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일정한 강제와 시스템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또 하나의 필요한 점이다.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느냐가 사실 뭐 정치 얘기 한마디 더 하면 정치도 그래요. 저는 여기 정치 얘기해도 돼요? 뭐 욕은 그냥 저 연금박사 상담센터 가셔서 그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뽑는 것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인기 투표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사회의 현 주소에 필요한 대통령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시기면 성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고요. 우리 사회가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보다는 성숙이 필요한 사회가 되게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고 이럴 때는 뭐 보듬어주고 이런 역할이 필요한 게 사회의 발전 단계별로 리더의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시대에 맞춰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그 시대가 관계없이
그냥 인기 투표로 정치를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시대의 필요성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저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네. 그 역량에 맞는 후보자들을 먼저 압축을 한 다음에 그 후보자 중에서 우리가 뭐 인기 투표라든 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론.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연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연금을 하면서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 안 먹혔을 거예요. 야, 지금 무슨 뭐 나이 든 사람도 없고 고성장 시대인데. 고성장 시대인데 무슨 지금 연금이냐. 그러니까 안 먹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연금 20년 했는데 15년 손가락 빨았어요. 너무 일찍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전 또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후에도 연금을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잘못된 거예요. 예? 왜요? 20년 후에 우리 사회는 이제 예.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기 시작하면서 예. 사실 이제 고령화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네. 뭐 인구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사회가 재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단계로 갈 거라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 저도 뭐 28만 30만 가까이 잘 되고 있지만 이걸로 앞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불과 10년 전에 유튜브 없었거든요. 네. 그럼 10년 후에도 유튜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럼 나는 유튜브에서 잘 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채널을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지금 연금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하게 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상속. 물려주는 겁니다 이제. 네. 원래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당장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진짜 이제 내가 8, 90세가 돼서 내가 내일 모레 진짜 상속이라는 것이 현실화되게 되면 그제 가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얘기가 상속, 증여, 신탁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속, 증여, 신탁을 하는 것은 바보예요. 지금은요? 예, 지금 손가락 빠는 거지. 뭐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혜택도 별로 없고. 혜택도 별로 없고 제도들도 아직 정비 안 되고 뭐 하려고 했더니 비용만 비싸고 큰 이익은 못 받는 거고 항상 모든 시장이라는 것이 초기에 얼리 어답터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 시대가 되면서 상속에 대한 제도도 많이들도 개선될 것이고 국가도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들도 많이 해줄 거고 그죠? 예, 그러면 그때 상속 산업이 발달할 거고 그러면 그 시대가 분명히 오긴 오는데 오긴 온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근데 얼마 남지는 않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0년 이후에는 네. 연금 박사 말고 상속 박사, 그때는 신탁 박사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래서 약간 슬슬 상속 증여세도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운을 띄우고는 있는데 네. 그걸 또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상속세가 우리나라 높잖아요. 50%. 네. 네.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이제 상속되는 과정에서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 있지만 네. 이걸 완화하자 그러면 또 부자 감세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이제 그걸 잘 판단하셔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많이 만들어줘야죠. 국민연금 이야기 좀 네. 해볼까요? 아까 뭐 초반에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국민연금 혹시 지금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됐을 때는 못 받는 것 아니냐, 고갈되는 것 아니냐가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국민연금은 기금은 고갈은 확정이잖아요. 고갈은 확정.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렇죠. 나오는. 네네. 뭐 지금 이제 개혁을 해서 조금 더 늦출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50년, 53년, 55년 그때쯤 고갈되는 것이 확정이고, 뭐 그걸 늦춘다고 하더라도 해봐야 뭐 5년, 10년이니까.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못 받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창고가 지금 있는데 창고에 들어온 돈이 있고 나간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온 돈이 많고 나간 돈이 적기 때문에 창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2040년이 되면 이제 딱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들어온 돈 대비 나간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고갈되는 것이 불과 딱 15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돈은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으로 그 세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세금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건 아니되 지금처럼 많이 받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계속 국민연금도 개편. 근데 이것도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더 많이 내고 좀 덜 받으세요.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국민연금의 개혁의 세 가지 특징. 예. 어차피 파이는 정해졌어요. 예.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구 그러니까, 구조상. 그럼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라, 덜 받아라, 예. 늦게 받아라. 이 세 가지. 늦게 받아라까지. 근데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전부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죠. 30, 40대 너네가 더 내, 너네가 덜 받아, 너네가 늦게 받아. 왜? 지금 우리는 많이 받아가야 되니까.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예. 지금 받는 사람 걸 깎는 거예요. 지금 받는 사람 걸 깎는. 예.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초창기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을 지금 5, 60대들 네.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부어오신 분들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게 돼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납입한 국민연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직장생활 30년 하면서 예. 납입한 국민연금 총액이 1억 원이에요. 자, 1억을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연금을 받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1년이면 2,400, 4년이면 원금 받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100살까지 살아버렸다. 원금의 10배를 받습니다. 수익률 1000%. 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이 국민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제도예요. 근데 현재 당장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거를 깎아야 된다 하면은 또 너무 막 난리가 나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뭐 교육해서 뭐 킬러 문제 없애라고 했듯이 갑자기 그냥 내일부터 야 지금 받는 사람 연금 반으로 깎아. 그죠. 왜냐면 이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이니까. 네. 워낙에 이제 뭐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네. 바로 내일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 문제는. 다만 사회적인 갈등이나 폭동은 심해지겠지. 왜냐하면 앞으로 받을 걸 깎는 거는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체감이 안 되죠. 예. 20년 뒤에 받을 걸 깎으라 그러면 아직은 체감이 그렇죠. 안 되니까. 근데 지금 100만 원 받는 사람에게 다음 달부터 50만 원 줄게.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연금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더라도 반쪽짜리 개혁이다라는 그렇죠. 평가이신 예, 거죠. 조금 뭐 늦추거나 약간 신용만 내거나 이럴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이거는 파이를 나눠 먹는 것인데 이미 받고 계신 거나 앞으로 바로 받으셔야 될 분들을 손댈 수 없으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이들에게 더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쉬운 개편안이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 한 20년, 30년 뒤에 받는 사람들 가지고 건드리는 건 왠지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네. 체감도 못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개편안 이렇게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렇게 가더라도 생각보다 별로 반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요. 왜냐면 20, 30대는 연금에 관심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따지면 지금 20, 30대가 제일 화가 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뭐 인구 구조가 그렇게 네, 네. 근데 정부의 국회의원 중에 20, 30대는 없잖아요. 한두 명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20, 30대의 문제고 사회적인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로 격화시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가 줄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네. 이 문제는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개혁을 할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네. 국민연금을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네. 국민연금은 차근차근 개혁해 나가면서 네. 사적 연금을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나와가지고 네가 또 뭐 연금 팔으러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국민연금의 문제를 개혁하는 것보다는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키워서 거기다가 세제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 그러면서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해서 노후가 안정되면 국민연금이 좀 덜 나와도 불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안 해주고 여길 딱 막아놓고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뭐 부자들이고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막아놓으면서 국민연금을 개혁을 또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러 보면 서로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사적연금을 더 지원을 해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1층은 좀 낮아지더라도 3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IRP 연간 불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1,800이에요. 예. 그럼 한 달에 150이고 세액공제도 요번은 늘려서 900입니다. 네. 그죠? 그럼 한 달에 물론 이제 한 연간 900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연금 저축에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네.
그럼 조금 더 많이 가겠죠. 그다음에 이 연금 계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간 1,200까지밖에 못 받아요. 내가 통장에 연금 계좌에 IRP에 1억을 쌓아놓든 2억을 쌓아놓든 3억을 쌓아놓든 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200밖에 못 빼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빼요.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예, 왜냐하면 연임금 1,200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세율이 종합과세가 돼요. 그러면 내가 세금 환급받은 거 10년 전에 세금 환급받은 거 이상을 토해내야 돼. 불합리하네요.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1,20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200만 원 룰이 이미 몇십 년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많이 부은 사람도 많이 부을수록 불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3억을 쌓아놔 봐야 올해 3천이 필요한데 3천을 빼고 싶은데 빼면 다 세금을 왕창 내야 되는 것이고 뺄 수 있는 금액이 1,200밖에 못 받는 거죠. 이렇게 제도가 사회가 변화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바뀐데도 불구하고 연금 제도는 10년, 2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연금 특히 수령하는 것도 55세부터 가능하잖아요. 네. 정상인들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해요. 네. 하면 돼. 네. 근데 장애인들도 55세로 막혀 있어요. 근데 장애인들은 좀 일찍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네. 그럼 부모 입장에서 장애인에게 연금을 가입해주고 싶어. 네. 왜냐하면 노후에 얘 인생에 평생 소득을 필요하니까. 네. 근데 얘한테 연금이 필요한 시기는 55세가 아니거든요. 얘가 55세가 아니라 내가 죽는 시점이에요. 내가 죽을 때 얘가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얘는 더 이상 삶을 지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안정적인 연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시설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30살에 연금을 가입하려고 봤더니 연금 지금은 55세부터 아니면 안 돼. IRP. 야, 이거 진짜 생각해 볼 게 많은 그거 많아요. 주제네요. 제가 개인연금도 마찬가지 아까 비과세연금도 한도가 딱 정해졌어요. 연간 1,800, 월 150만 원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어디 좀 아시는 분 만나가지고 네.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의 연금에 관련된 세제 지원을 더 완화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제를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 네. 지금 연금도 연간 1,800까지 막혀 있는데 세제 지원을 이것도 더 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더 세제 지원을 풀어주면 이거는 부자들에 대해서 유리해진다. 부자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적연금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금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구나. 자,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세제 지원을 해주면 세금을 완화해주면 네. 가진 자들에게 유리해져요. 그렇죠. 양도세 완화해주고 이러면 사실상 뭐 1억, 2억짜리 집 사는 사람보다 20억, 30억짜리 집 사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예. 부자 감세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세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부자들이 유리해져요. 이번에 뭐 종부세도 사실상 낮춰주고. 그렇죠. 예. 사실 이것도 부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건설사 망하게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런데 연금은 달라요. 부동산하고 자산의 본질이 달라. 부동산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순간 쌓아놔요. 묶어두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면 경기가 막혀요. 경화가 생겨. 순환이 안 돼. 돈맥 경화가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근데 연금은 그렇잖아요. 연금은 쓰라고 가입하는 자산이에요. 쓰라고 가입하는 자산, 그러니까 노후에 받아서 쓰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면 네. 이 자산이 부동산에 막혀버립니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거의 뭐 물려주려고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부자들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연금을 가입해.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연금을 1,0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1,000만 원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써야죠. 계속 써야죠. 네. 우리 경제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은 소비가 돌아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제는 네. 옛날에 7, 80년대처럼 뭐 저축이 최고야 이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소비가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고 고용이 생기고 성장률이 올라가고 직업이 창출되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써줘야 돼. 네. 돈 있는 사람들이 써주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훨씬 더 제도를 지원해서 더 많이 가입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연금 가입하는 사람보다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야 그 자산들이 결국은 나중에 소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연금만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연금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뭐 연금에 대해서 네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냐고 생각하시지만 뭐 솔직히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네. 그거는 있는 건 있는 거고. 그런데 사회를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하면 할수록 결국은 순환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돌아야 된다. 우리 자산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 주식으로 금융자산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죠? 금융자산 중에서도 연금이라는 자산을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 가져간다면 사람들이 사실 연금 와가지고 투자된 연금저축, 변액연금 이런 게 활성화되면 네. 금융시장도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주식 S&P 나스닥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 401k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면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급여에 적지 않은 비율을 전부 다 401k 퇴직연금으로 넣고 퇴직연금이 S&P 나스닥의 다우존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성장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결국은 주식시장이 올린 자본시장이 상승하는 힘은 돈의 힘인데. 네네네. 그러려면 부동산으로 집중하면 할수록 주식시장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연금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좋고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국가가 세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금융시장 활성화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소비 활성화, 고용 활성화. 저도 거기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이 그런 인식도 갖고 계세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은 계속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을 한 15% 안팎 네. 포트폴리오 내에서 담고 있는데 뭐 물론 미래가 되면 이거 팔아서 내줘야 되는 그런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네. 기업들의 거의 최대 주주 지분율에 국민연금의 지분이 육박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나중에 너무 간섭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또 불편한 목소리들도 나오고. 네. 근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게 너무나 또 당연한 현상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401k라는 게 이게 미국으로 따지면 뭐 국민연금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퇴직금 같은. 네. 근데 퇴직연금은 결국은 고객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펀드를 네.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산운용사의 뭐 권유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연금 자산에 적지 않은 거의 뭐 1,000조 가까운 금액이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한 명이 결정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가 있고 뭐 300명의 뭐 운영 직원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팀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은 문제가 되겠지만 2040년 이후가 되면 또 고갈돼요. 그래봐야 20년밖에 안 남았어.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된다면 국민연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금 기금 연금 시장을 키워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충. 그렇죠. 균형. 그러니까 전체 주식시장이 지금 2,000조밖에 안 돼서 여기서 적지 않은 부분을 국민연금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10%만 넘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도 훨씬 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시장 안에서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이 그럼요. 시장 자체를 키우면 그렇죠. 파이를 키우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럼요. 네. 그런 쪽으로 이용주 대표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저도 제가 쓴 책이 이제 연금 부자들 책도 있고 부의 진리 책도 있는데 부의 진리 책이 이제 자본주의를 연구한 책입니다. 자본주의. 여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네. 그 얘기를 제가 다룬 게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25번 정책이 실패했다고 막 지금 정부도 굉장히 그거에 욕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실패했을까? 그걸 연구해 보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일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잡으려고 했죠. 잡으려고 했고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계속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강압적인 정책을 썼어요. 그렇죠. 계속 못하게 만들었죠. 강남 3구가 투기를 하니까 강남 3구를 막아버렸더니 외곽으로 노도강, 관악구로 금천으로 갔고 서울 수도권을 잡아버렸더니 경기로 갔고 경기를 잡았더니 세종으로 갔고 세종을 잡았더니 전국으로 퍼졌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 집에 애가 있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 공부를 엄마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하루는 집에 왔더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엄마가 애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게임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조용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처음엔 조용히 얘기해. 그랬더니 엄마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게임을 하고 있어.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소리가 커지죠. 야, 너 게임하지 말라 했잖아. 응?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되겠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게임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보니까 밤에 불이 켜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밤에 엄마 아빠 잘 때 몰래 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열 받아 안 받아?
걸 받죠. 계속 이렇게 얘가 게임을 하니까 엄마 목소리가 커져. 그럼 막 뭐라고 하면서 점점 더 강화하는 거예요. 예. 게임 하지 마! 막 그러다가 결국 얘가 계속 게임을 하니까 나중에는 게임기를 던져버려. 그죠. TV 부숴버리죠. 부셔버리고 못하게 만드는 거야. 네네네. 그럼 얘가 게임을 안 해요? 스마트폰으로 하죠. 네, 스마트폰으로 하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PC방 가서 PC방 하는 가서 거예요. 그죠? 그럼 또 PC방 돈 못 주면 친구 집 가서 해. 네. 결국 얘는 계속 강제하면 할수록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실 얘를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간에 게임을 하고 나머지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게임하는 놈은 나쁜 놈이라고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얘는 더 엉망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얘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 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실패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네. 투기를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그거를 정도껏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인간의 심리. 그죠? 그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인정해버렸고 그걸 못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쟤는 뭐야? 저걸 괜찮은가?라고 해서 전국이 다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의 원인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안이 엉망이 됐어. 게임기는 날아가고 막 애는 막 울고 있고 엄마는 씩씩대고 있고. 네. 근데 저녁에 아빠가 퇴근을 해. 네. 아빠는 이 상황을 잘 몰라. 네. 퇴근을 해요. 퇴근하다 보니까 막 엉망이 돼 있어.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빠 입장에서 퇴근했어요. 누구를 욕하겠어요? 아빠는 네. 상황을 잘 모르는데 게임기가 엉망이 돼 있고 그럼 딱 아빠는 대놓고 딱 합니다. 이거 왜 이래? 아니 애가 이렇게 게임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아빠는 딱 합니다. 당신이 애를 좀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어? 사랑과 전쟁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그냥 모든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네, 네, 네. 당신이 애를 좀 교육 잘 시켜야지. 애를 그 모양 이꼴로 키우니까 애가 이 모양 이꼴 잖아. 네. 그러면서 엄마를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부부 싸우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는 상황을 하나도 몰라. 네. 내가 지금 참을 만큼 참다가 이렇게 한 건데. 그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와가지고 뭐 이랬니 저랬니 집안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그럼 뭐라 그래 엄마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뭐 그러면 그럼 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연기력이 좀 되시네요. 그렇죠. 그래놓고 애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한테 네. 야야야 괜찮아 새끼야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럴 수 있지. 자 가서 게임기 빨리 그냥 해 1시간만 하고 그걸 바로 공부해 알았지?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애는 어떤 일이 벌어져? 네. 분명히 엄마랑 엄청 싸우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가 와서 1시간 만에 풀어줬어. 네. 또 얘는 또 게임을 하게 됐잖아. 아싸 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윤석열 정부예요. 그럼 이제 엄마 말은 당연히 안 듣고 그럼 당연히 이제 왜냐면 게임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는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엄마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는 하라 그랬고. 네. 왔다 갔다.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어. 네. 그러니까 뭐야 이제 윤석열 정부는 나와가지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엉망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문재인 정부 욕만 하면서 그러면서 또 부동산을 풀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수요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번 정부만 잘 좀 넘기면 다음 정부 때는 또 좋아지겠지. 그럼 뭐 이번 정부 때는 좋아졌으니까 다음 정부 또 안 좋아지면 이번 정부 때 뭘 해야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시장은 엉망이 되는 거죠, 사실. 사실 원래 이렇게 바뀌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네네. 그죠? 예. 사실 이 아이가 게임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판단해서 네.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데 실제 사회는 또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으니 결국은 이렇게 정책들이 쓰여지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그 전에도 엉망이었고 지금도 엉망이잖아요. 지금 제가 젊은이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정책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부자들에게만 가진 자의 자녀들에게만 유리해지는 그리고 사실 없는 친구들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어려웠고 지금은 더 어려워져요. 그나마 희망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부의 진리 이렇게 네. 자본주의 연구하신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속에 인간의 본성이 있으니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평소에 지론으로 갖고 계셨던 연금 개편 방안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좀 하실 말씀 댓글은 예, 연금박사 상담센터 유튜브 채널 하셔서 거기다 다시면 됩니다. 네,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좋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갑론을박 논쟁하는 거 제 생각도 맞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서로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점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 논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딱 편 갈라놓고 다른 그렇죠. 이야기는 안 듣고 네네.
자기 생각만 옳고. 그럼요. 그래서 사실 토론하기 좀 어려운 사회가 돼서 저도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네. 그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네. 저희 또 와이스트리에서 이제 지성인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게 지금 전화 아마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특히 1세대, 2세대 보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꾸 보험회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라고. 네. 이게 더 좋은 것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정답이랄 게 있을까요? 이게? 정답은 저는 안 갈아탔습니다. 아직. 오, 아주 예전에 가입해요. 네, 저는 1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게 병원을 자주 가지는 않으나 네. 당장 보험료를 아직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네. 지금 제가 실손 보험료가 제가 한 3, 4만 원 나오고 저희 집사람이 한 6, 7만 원 나오나? 하여튼 1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거는 실손보험료도 계속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훨씬 더 비싸잖아요. 막 몇십만 원 내신 분들 근데 계시던데. 그게 실손 보험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실손 보험 특약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실손 보험 가입할 때 실손 보험만 가입한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실손 보험 가입하면서 무슨 상해 특약, 암 특약 뭐 이런 걸 많이 가입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손 보험료는 2,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합쳐가지고 한 7, 8만 원, 10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안에서 실손 보험료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전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 기존의 다른 보장들은 비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오르지 않고 네. 실손 보험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내 가진 실손 보험이 10만 원, 20만 원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네. 내가 실제로 가입하고 있는 실손 보험 중에서 실손 의료비 특약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50대 정도 되시면 오르신 분들이 다 6, 7만 원 정도까지 올라 있고요. 네. 10만 원 넘어가시려면 60대, 70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옛날 실손보험들은 내가 많이 아팠다, 많이 병원 보험금을 탔다고 해가지고 보험료가 내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체 가입자의 평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실제 실손보험의 특약들이 오르긴 올랐지만 네. 실제로는 뭐 다 부담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특약 보험료들이 같이 섞여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약이 오르는 것이다. 이것도 거의 막 20만 원, 30만 원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는 하는데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10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 있죠. 네. 이게 갱신이 한 5년인가 3년 뭐 예전에 거는 5년 단위 갱신이었는데 네. 지금 뭐 그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부 3년, 1년 단위 갱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갱신이 될 때 한 방에 펑 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또 부담이 되신다는 것들도 네. 있고 1년 갱신은 차라리 조금씩 올라가니까 좀 덜한데 5년 네. 갱신은 5년마다 한 번씩 올라가니까 체감 효과가 더 체감 큰 거죠. 효과가 뭐 한 200%씩 올라가죠. 뭐 3만 원 사는 게 9만 원 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 2세대 네. 실손보험을 좀 포기하고 좀 네. 4세대 보험이 싸다고 하는데 넘어가야 네. 되는 것 아닌가 고민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리해드리면 네. 내가 병원을 많이 간다. 특히 정형외과 치료 네. 이런 걸 많이 하신 분들은 기존 거 유지하시는 게 좋고 예.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바꾸기 4세대로 바꿔서 보험료가 네. 1년에 100만 원 이상 절약될 수 있으면 바꾸셔라.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원 정도죠. 네. 내가 지금 내는 거는 10만 원인데 바꾸면 3만 원, 2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7, 8만 원 절약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한 달에 1년에 100만 원씩 의료비 들어가지 않거든요. 뭐 중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사실상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바꾸시면 되고 네. 바꾼다고 해가지고 소액 치료비는 내가 더 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큰 질병의 치료비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손보험 회사에도 전화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예. 그랬더니 고액 보험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타시는 분들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다. 오. 1, 2만 원 타가는 사람 때문에 오르는 거다. 그래요? 네. 소액 보험금을 옛날에는 타가기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소액 보험금을 대부분 다 청구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의료비가 안 드니까, 네. 의료비가 안 드니까 병원에 안 갈 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 치료비가 많이 나가죠, 보험금이.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원 이하, 통원비 3만 원 이하, 뭐 입원 30만 원 이하는 다 그냥 본인 부담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거든요. 네. 그 정도만 내가 부담할 수 있고 내가 부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실손보험을 갈아타시는 게 맞죠.
아하. 월 거의 한 8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면 네. 그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근데 다만 또 많은 분들이 1, 2세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많이 내는 만큼 또 많이 써먹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손해율 올라가고 그렇죠. 보험료 또 올려야 되고 네, 막 맞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보험에 대한 인식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1, 2만 원, 1, 20만 원 받는 것에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1, 20만 원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1, 2천만 원, 1, 2억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큰 위험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험인데 네네. 그것이 아니라 자꾸 소액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큰 위험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거죠. 큰 위험. 네. 근데 일단은 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평소에 자잘한 작은 금액들을 좀 아끼기 위한 보전을 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비용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실손보험에서 조건만 되면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500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담보다는 우리는 사실 2만 원, 3만 원의 부담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갱신하실 때도 내가 1, 2만 원, 2, 3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기에는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존 거 유지해야 되지만 네. 그런 거 괜찮다라고 하신 분들은 통크에 그냥 바꾸셔도 그리고 물론 바꿔서 안 좋아지는 건 많습니다. 뭐 네. 바꾸게 되면 갱신도 매년 1년 단위 갱신돼야 되는 것이고 아하. 그다음에 또 일정한 정형외과 진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치료비를 많이 받으면 또 실손보험료가 올라가요. 예.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단점은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내가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다면 그냥 혹시 언젠가 갈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1년에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의 보험료를 1년간 내고 있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혹시 그 아예 더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실손보험은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대표님? 실손보험은 지금 4천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80%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네,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우 보면 없는 경우는 좀 병이 있으셔서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극히 드문 분들이다.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손보험은 하나쯤은 있으셔야 된다. 보험료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가입하는 건 다 4세대만 가입이 그렇죠, 가능하고요. 4세대. 예,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 그렇죠. 이것도 관련해서 보면은 금액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혜택도 그렇고 더 이제 좀 작게 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 2, 3, 4 되면서. 점점 아무래도 이제 소액 치료비는 예. 고객이 직접 내세요. 네. 대신에 고액 치료비들은 그대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 좀 더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점이 좀 있겠지만 네. 반면에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그리고 60대, 70대에 가입을 해도 2, 3만 원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4세대 실손은. 4세대 실손은. 예. 근데 그만큼 어떤 보장에 따른 보험금이 작을 수밖에 없는. 보험금이 작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실손보험 자체가 네. 의료비 청구서에 보시면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네. 내가 의료비가 1,000만 원 나왔다. 네. 공단에서 700을 부담하고 본인이 300을 부담해야 된다. 그럼 이 300을 그대로 주는 것이 실손보험이니까. 다만 옛날에는 이 300을 다 줬다면 네. 이 중에서 지금은 30만 원은 네가 내. 그러면 270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금액은 미미한 것이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보험 지급되는 대상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뭐 아까 뭐 도수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옛날에는 무제한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딱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만 도수 치료를 1년에 무슨 뭐 50번, 100번씩 받으신 분들은 거의 마사지식으로 받으신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손 보험이니까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는 큰 차이는 없다. 네. 다만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횟수의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뿐. 그렇죠.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손보험 요 정도 하면 네. 저는 이제 뭐 그래서 저는 꼭 이제 말씀드리자면 실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라. 반드시.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실손보험으로 추가해서 가입하시는 게 뭐 암보험이라든가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질환, 뭐 수술보험, 네. 입원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치아보험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가입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60세 만기였는데 지금은 80세 만기,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그럼 옛날에 가입한 것도 깨고 80세로 가입했더니 80세는 또 더 아니다. 깨고 90세 또 깨고 100세 또 100세, 110세.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보험을 계속 갱신해가고 가입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우리나라의 비용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의 보험 백화점이 되죠. 그렇죠. 어쨌든 아까 왜 그 리스크 마케팅이라고 네. 하셨지만 사실 보험회사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80세 만기인데 80세 이후까지 살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80세 만기를 깨고 90세, 100세 만기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옛날에는 암 진단금이 1,000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 암에 걸리면 저기 무슨 뭐 원자력 병원에 가서 중입자가 속히 들어가려면 뭐 한 번에 2,000만 원이 들어가고 10번 치료받으면 2억이 들어가니까 암보험금은 2억이 있어야 된다. 그럼 또 더 가입해야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또 치료법이 나오고 진료 방법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특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험 상품이 개선되는 거 발전하는 건 좋은 거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다 뭐 버겁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또 가입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성공리감에서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 성공리감 시청자분들은 잘 알아요. 네. 그때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 보험을 계속 갱신해서 가입하지 말고 예. 기본적인 보험만 가입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의료비 통장을 준비하자. 아, 의료비 통장. 의료비 통장. 그러니까 보험 이것저것 가입해서 막 사업비 떼주고 뭐 이러지 말고 그렇죠. 적금식으로라도 네. 의료비 통장을 한 달에 내가 10만 원, 20만 원 보험료를 늘릴 거 그걸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씩 10년을 저축할 수 있으면 통장에 2, 3천만 원이 쌓이게 돼요. 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뺐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의료비 통장은 나도 쓸 수 있고 내 배우자도 쓸 수 있고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려면 내 보험은 내가 가입해야 되고 배우자는 배우자가 가입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 부모님. 그럼 4중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의료비 통장을 잘 구성해두면 그런 부분에서 빼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보험은 이건 주고 저건 안 주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료비 통장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보험사도 돈을 굴려가지고 네. 거기서 이유를 만들어서 그럼요. 그걸로 재원 만들어서 보험금 네. 내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내가 스스로 우리 가정 것을 하면 된다. 할 수만 있으면. 그다음에 보험은 나중에 안 걸리면 다 날려가는 돈이잖아. 네. 근데 의료비 통장은 안 걸리면 그대로 통장에 쌓여 있잖아요. 안 걸리면. 안 걸리면.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험은 준비하되 그 추가의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은 계속 보험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자.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험회사들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네. 사실 보험회사들도 그런 마케팅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지불하는 비용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평생 낸 보험료가 얼마냐 물어보더니 무슨 2억 3억을 낸 거야 사실. 2억 3억 이게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20년간 내면 2억 3억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보험료 내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니까. 맞아요. 어머님들은 뭐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네. 남편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고 하니까. 예,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보험료를 안 내고 만약에 내가 꾸준하게 저축이나 투자를 했다. 그럼 통장에 몇 억이 쌓여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았다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은 어떻게 반강제적으로라도 해지하면 아까우니까 쭉 네. 가는데 10년, 20년 가는데 그냥 이름만이죠. 사실 의료비 통장이라는 것도 그냥 은행 가서 통장 하나 열어놓고 이거는 네. 우리 가족 의료비 이렇게 모으라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또 지키는 게 어렵죠. 그럼요. 깰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제가 그래서 그 의료비 통장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론적인 개념이기 현실적인 쉽지 않다. 그렇죠. 열심히 1,000만 원 쌓아 나가는데 애가 뭐 달라 그래가지고 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내가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그걸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컨트롤할 수 없으면 보험료에 수억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또 설계사가 와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저거로 가십시오. 그럼 또 깨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선택하실 내용이지만 네. 저는 구독자들에게 무조건 의료비 통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의료비 통장이 훨씬 좋다. 그리고 참 뭐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진짜 부자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봐 뭐 하겠어요. 암 걸려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뭐. 그렇죠. 그분들은 그 돈 가지고 채권 사고 주식 사서 더 많은 돈을 불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쉬운 서민들이에요. 그렇죠. 그 서민들은 그 보험을 가입하면서 더 많은 돈을 날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거를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없고 중간에 자꾸 빠져나가고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서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평생 빈익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체질을 개선하고 내 의식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누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전에 어떤 이제 뭐 신이 신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지였다. 어려운 집에 태어났다. 네.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느냐. 네. 세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이시여, 제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평등하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부자를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부 다 모든 조선을 다 뺏어가지고 일시에 다 동일하게 나눠줬어요. 다 망하게 만들었나요? 네. 전부 다 동일한 자산을 갖게 만들었죠. 이제는 예, 부익부 빈익빈이 없이 전부 평등하게 만든 거죠. 예.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때 그지였던 애는 또 그지가 된 거예요. 그때 부자였던 사람은 또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제대로 이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제가 이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사람들을 보니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가난해진 이유를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네. 그 사람에게 1억, 10억, 100을 갖다 줘봐야 결국 또 가난해지더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스킬을 연구하고 뭐 상품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개선은 뭐냐면 나의 돈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와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내 삶에 대한 방식을 바꿔줘야 바뀐다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끌어내리는 것보다 내가 같이 이제 성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보험이 됐든 연금이 됐든 의료비 통장도 그렇고 주식이 됐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성을 이해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오늘 되게 어떤 디테일한 방법적인 것도 그렇고 철학적인 것도 그렇고 같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시와 미시가 함께 융합이 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뭐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드렸다면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습니다. 우리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